기업들이 혹은 이제 많은 그런 조직들이 보안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이벤트들이 특히 이제 보안과 관련된 그런 이제 사고나 혹은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분석하고 또 그런 것들을 대응해야 될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까지 포메논이라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에서 이제 낸 논문에 의하면 2020년까지 150만 명 정도의 보안 인력이 이제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기 계신 이제 보안하시는 분들은 당장 직업이 없어질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부족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 기업들이나 혹은 조직이나 기관들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인력들을 찾기에는 여전히 계속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보안 관련돼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계속 이제 구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새로 뽑고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적절한 어떤 수준까지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항상 그런 걸 느끼는데 항상 제가 젊었을 때 만났던 보안과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IT 쪽 특히 이제 보안 분야 쪽에서 일을 한 지가 이제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계속 그분들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계속 그 분야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이 계속 부족하고 새로운 인력을 뽑아내서 그 사람이 자기 수준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뭐 통계 자료도 있지만은 뭐 회사마다 좀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뭐 평균 예를 들어서 20만 개 정도의 보안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5탄만 처리한다 13억 정도, 1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매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서 뭐 심이라든지 뭐 ESM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그런 기술들을 기업에서 많이 적용해서 쓰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노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새로운 뭐 심 솔루션을 썼다, 뭐 새로운 ESM 솔루션을 썼다, 뭐 새로운 어떤 차세대 방화벽을 썼다, 뭐 차세대 IPSF 썼다, 뭐 차세대 악성 코드 IPT 이런 솔루션을 썼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안 담당자들이 느끼시는 어려움은 뭐냐면 그런 솔루션이나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쓰실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들은 노력들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공통점은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들을 해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그간에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그런 발생하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텍스트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런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연결을 맺어주는 컨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맥을 찾고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동원을 하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력을 동원을 해야만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공통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들의 어려움이 사실은 보안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나 혹은 금융보안을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즘 이제 의사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변호사도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면 항상 의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해도 여전히 변호사가 우리 주변에 부족하죠. 우리가 항상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바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여전히 그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고급 인력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할 때는 여전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이게 오탐이냐 아니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냈느냐라는 가지고 많은 토론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조금 더 어떤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이 전문가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보안 전문가들 혹은 뭐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전문가들이 좀 더 빠르게 혹은 좀 더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분야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최근에 이제 알파고도 얘기 나왔습니다. 바둑을 두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라든지 뭐 아니면은 법률 서비스라든지 금융 서비스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시작 시점이 이제 잠깐 이제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IBM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부르자면 코그니티브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코그니티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지라는 뜻인데요. 인지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어떤 지식을 사람 지식을 익혀서 그 익힌 지식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거와 똑같이 머신이 그 컴퓨터가 사람과 똑같이 지식을 익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이제 만들어놓은 그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알파가 바둑을 뒀습니다만은 96년도에 IBM 만든 딥블루라는 이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최초의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에 가까운 이제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다음수 어떻게 두느냐라는 것들을 가장 높은 수학적 확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높게 둬야 될 부분에 미리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그 다음 수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딥블루도 비슷한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당시에는 약 체스의 12수 정도를 미리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많은 일상생활의 일들은 이제 판단이나 혹은 이제 결정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뭐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 이러한 일이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러한 결정을 할 때에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 혹은 정확한 어떠한 결과에 의존을 내가 해서 논리적으로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평소에 아주 적은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개인용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과학자가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R이나 파이썬 같은 그런 이제 분석 어떤 이제 언어를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짜고 그걸 맞춰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돌리면은 그냥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저 큰 문제는 이제 빅데이터 문제가 있는 거죠. 빅데이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로 요즘 이제 비즈니스에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사기에 이제 관련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보안이다, 보안에 대한 많은 이벤트들이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해서 뭔가 예측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시잖아요. 이런데 데이터가 커지게 되면 단순히 이제 PC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커다란 이제 컴퓨팅,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플랫폼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알고리즘이 새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그걸 다시 해석해서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에 맞는 언어로 이제 교환을, 컨버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반복이 되는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자기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그대로 그 시스템 프로그래머에게 이해를 시켜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으로는 또 논리식 어떠한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분석한 결과가 나오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머신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2007년도부터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수행이 됐는데요. 이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다시 시스템 프로그래머에게 어떤 알고리즘을 알려주고 그걸 다시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를 내는 그런 과정을 뭔가 다른 방법으로 기계가 스스로 이런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내가 어떤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어떤 알고리즘을 알려주면 그걸 그대로 시스템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 기계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배워서 분석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서 결국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제 왓슨이라는 거죠. 왓슨은 우리가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딥러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의존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바둑이다 그러면은 어떤 바둑기사가 돌을 놨을 때 그 다음 이 돌의 위치를 보고 그 다음 수가 어디에 갈 것이냐라는 걸 굉장히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높은 확률의 다음 수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대응한 수를 놓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왓슨이 갖고 있는 DQA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기술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까처럼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맞는 가장 정확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그 검색 엔진에다가 코끼리보다 더 큰 동물의 사진을 보여주세요라고 만약에 검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코끼리보다 더 큰 동물은 뭐 지구상에는 고래도 있고 뭐 과거 아주 뭐 선사시대로 가게 되면은 뭐 공룡도 있고 이런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검색 엔진에 대고서 코끼리보다 더 큰 동물의 사진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코끼리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검색 엔진 있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지금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코끼리보다 더 큰 더 큰 동물의 그림을 보여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코끼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뭐 공룡이라든지 혹은 뭐 고래라든지 이런 이제 그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런 낸 그 언어를 컴퓨터가 이걸 정확하게 그 질문의 의도를 찾아내고 그 질문에 의도한 대로의 답변을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 중에서 어떻게 찾아내서 그 답변을 줄 것이냐라는 것들을 연구해 바로 이 DQA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의 기술이 됩니다. 이 DQA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컴퓨터가 이제 왓슨이 되는 거고 이 왓슨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퍼디 쇼라고 하는 이제 그 퀴즈쇼에서 사람 뭐 20연속 우승자, 뭐 12연속 우승자 이런 우승자들을 물리치고 이제 왓슨이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왓슨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내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해서 그 질문에 맞는 가장 적절한 답변을 찾아내는 게 이 왓슨이 갖고 있는 기술이 돼요. 그래서 이 DQA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왓슨을 만들어낸 거고, 이거를 이제 그 IBM 시스템 ML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아파치 재단을 이용해서 여기서 분석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의료 분야라든지 혹은 이제 음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분야라든지 음식을 만들어내는 분야, 패션 분야, 교육 뭐 이런 곳으로 이제 활용을 지금 실제로 상업적으로 좀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이 왓슨이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기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암을 진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 진단 분야에 이 왓슨을 응용을 실제로 한국에 있는 이 병원에서 응용을 해서 이제 뭐 내달부터 이 왓슨을 이용한 암 진단을 사용하고 한다고 하는데, 암 진단을 할 때에 암은 실제로 오진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확률은 90% 이상 사람보다 더 낮다라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도 암을 진단하는데 더 빠르게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암을 더 빠르게 진단하고 더 빠르게 진단하는 암 그 결과를 가지고 치료법을 찾아낼 때도 사람이 무조건적인 어떤 치료법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질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치료법을 또 이 왓슨을 통해서 이제 조언을 받아서 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이제 인공지능이 현재 우리 생활에 이제 와 있는 이런 분야인데요. 그럼 이게 공항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코그니티브라는 이 부분이 공항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아까 제가 그 초두에 말씀드린 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그래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사람이 이제 이용을 하고 응용을 하는데, 여전히 그 응용을 할 때 필요한 인사이트나 해석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는 게 뭐냐면, 아까 암 진단과 같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을 이제 기계가 대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뭔가 찾아낼 인사이트들에 대한 분야들. 그래서 데이터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그 데이터와 데이터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그 연관성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뭔가 확신을 가지 못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정확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텔리전스 이 코그니티브 컴퓨팅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코그니티브 보안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그 상황이 만들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안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사실 정형 데이터에 가깝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많은 기술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우리 네트워크나 혹은 뭐 로그나 이런 거에서 약간 형태가 다르거나 혹은 일반 패킷 단위로 되어 있어서 그전에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들을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야로 끌어낸 부분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실제로 얘기하는 비정형 데이터는 뭐냐면 보안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리포트가 나옵니다. 침해 관련된 리포트도 나오고 분석 리포트도 나오고 취약점 관련 리포트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터넷상에 막 떠다니고 있죠. 이 떠다니고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안과 관련돼서 1년에 평균적으로 내는 기사가 한 18만 개 정도, 그 다음에 보안과 관련해서 새롭게 발표된 논문 1년에만 한 10,000개 정도의 신규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 10,000개의 논문을 사람이 만약에 읽어낸다고 한다면 하루에 평균 3개 내지 4개 정도의 논문을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 자기가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습관을 시킬 정도가 돼야 돼요. 사실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다 이해해서 이런 것들을 응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곳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의 보고가 사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여기에서 있는 이 비정형 데이터들, 우리가 알고 있는 논문이라든지 취약점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비율은 약 한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데이터를 사실은 거의 버려주고 있는 거는 사실 다름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있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침해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모 기업에서. 그러면은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많은 커뮤니티나 많은 보안 분석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원인도 찾고 공격에 관련된 어떤 취약 정도 찾고 왜 그런 공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발표를 하거나 올려놓죠. 대부분의 경우는 다 말로 돼 있는 리포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에 우리 조직에 보안 전문가 이 보안을 운영하는 보안 운영가가 있으면 그 리포트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읽죠. 자기가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이해한 내용 중에서 이걸 우리 갖고 있는 통제 시스템에 적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방화벽에는 어떤 정책에 가야 되고 IPS는 어떤 정책에 가야 되고 SIM, 우리가 CIEM에는 어떤 디텍션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선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사람이 쭉 만들어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 기계가 맞는 형태대로 다 입력도 시켜줘야 되고 또 그런 유사 사례가 우리 회사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된 검색 관련된 룰들을 쭉 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 데이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태들을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통 분석 리포트가 정확하게 나오기에는 최소한 2주 내지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 뒤에 그 리포트가 나오고 2주 뒤에 리포트가 나온 것들을 사람이 다시 그걸 이해를 하고 분석하고 시스템에 정확하게 접근하려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중간에 사람이 물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리포트가 분석사고가 나오고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빠르게 리포트 내는 것들을 올리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습득을 나 대신 해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스템에 사람이 굳이 내가 거기에 맞게 넣지 않아도 알아서 지금 갖고 있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스스로 해석해서 지금 우리 회사에는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은 전문가들 훨씬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지 컴퓨팅의 분야를 이용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안 분야 적용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이 운영을 하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지 걸 넣었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활용이 안 됐던 그런 보안 블로그라든지 혹은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침해 사고에 대한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계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사람에게 쭉쭉쭉 알려주거나 뭐 시스템상을 통해서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계시는 보안 운영하시거나 기획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 자리 대신에 인공지능이 대신 내 자리를 차지하냐 이게 이 뜻이 아니고 보안 분석하신 분들이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코그니티브 보안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이 어떤 하나의 이제 보안 분석가 예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거의 자기가 갖고 있는 8시간이라는 업무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시간은 거의 반복 작업에 사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어떤 뭐 SOC나 혹은 이제 보안 운영하시는 분들의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의 일을 보면 리포트를 내거나 혹은 이분들이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찾습니다. 바이러스 포털에서도 찾고, 요즘 다른 어떤 인텔리전스 관련된 정보에서 찾고, 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기 동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 커뮤니티에 질문 던지기도 하고, 자기의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력들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에 뭐 많아야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의 이 위협 이벤트를 이제 시도를 하는데, 해석된 거에 또 많은 부분들이 또 못한 거와 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은 이제 인사이트를 가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공지능이겠죠. 지금 인공지능은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어떤 창조적인 그런 일들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반복적인 작업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내가 이런 반복 작업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코그니티브 컴퓨팅에 대한 솔루션을 좀 더 보안 분야에 내고자 이제 IBM 최근에 발표한 게 IBM 아스포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코그니티브 컴퓨팅의 어떤 기술이 그러니까 이 코그니티브 컴퓨팅은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데요. 사람이 앞에서 뭐 동영상 잠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벌써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무언가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기계가 배우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대로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은 이제 수집, 학습, 테스트, 경험이라는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컴퓨터를 배우냐, 이 코그니티브 컴퓨팅이 어떻게 컴퓨터 이제 보안을 배우느냐라는 부분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보안 블로그라든지 뭐 신문 기사라든지 여기 사실은 여기 데일리 시큐 통해서 저도 많은 기사를 이제 배우는데요. 네, 항상 최신 이제 보안 뉴스 혹은 최신 동향 혹은 뭐 발생했던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접하게 되면은 운영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제 사람에서 생성된 지식들입니다. 이 지식들을 아까 뭐 동영상 잠깐 나왔죠. 코퍼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식 창구가 있습니다. 그 왓슨 안에. 거기 안에다가 데이터를 쭉 집어넣습니다. 관련된 데이터를 크롤링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데이터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왓슨은 이 지식 자체가 잘못됐는지 혹은 맞는 건지 사실 첫 번째 단계에서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은 배운다. 마치 아기처럼 우리 초등학생이 이제 지식을 배울 때 지식이 틀렸는지 혹은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 왓슨도 이 지식이 틀렸는지 혹은 잘못된 지식인지 오래된 지식인지 최신 지식인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피드백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안 전문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피드백을 넣어주면서 지식을 이제 수정하게 되는데 이 코퍼스라고 하는 이 분야의 지식을 그걸 사람이 수정해주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왓슨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시험남에서 그 왓슨 개발자들이 그 얼번 딕셔너리라고 해서 그 영어에서 그 슬랭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줬더니 그다음부터 왓슨이 욕쟁이 컴퓨터가 됐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게 일상생활에서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다 지웠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처음에 지식을 줄 때의 지식이 오래된 건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T라든지 혹은 이제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갖고 있는 많은 보안 전문 8개 정도의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8개의 대학에서 보안 전문가들이 거기 맞춰서
협력 관계를 맺고 이 지식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식을 이제 쌓는 거죠. 그리고 그 각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쌓은 여러 가지 로그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 데이터라든지 혹은 뭐 취약점 진단 결과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정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마찬가지로 왓슨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왓슨이 자기 갖고 있는 포커스라는 지식 안에 데이터를 쭉 집어넣게 돼요. 데이터만 넣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 데이터가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보안을 모르는 왓슨에게 이 웜이 무엇이냐라고 질문 던지게 되면 왓슨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벌레입니다라고 답을 해주겠죠. 웜은 벌레니까.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왓슨 답을 해주는데 보안을 아는 왓슨에게 웜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웜은 이러한 종류의 악성 코드입니다. 이렇게 답을 준다는 거죠. 이 보안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논문이라든지 혹은 블로그라든지 기사에서 우리가 왓슨에게 입력이 됐던 그 데이터들을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엔티티라고 하는 단위로 나눠서 그 엔티티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제우스는 위협의 이름이다. 그 다음에 이 제우스는 어떤 해시값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감염 방식은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취약시험을 이용해서 어떤 취약시험을 이용해서 감염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시스템 내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한 EXE 파일이 해당 시스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러한 식으로 무엇인가 그 논문에서 왓슨이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그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그 엔티티들을 설명을 해주고요. 이 엔티티를 설명한 다음에 이 엔티티들 사이에 왓슨이 그 지식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어노테이션을 맺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줍니다. 그게 앞에서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컴포넌트를 나누고 컴포넌트를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주죠. 이것들이 연관이 있다라는 걸 처음에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로키라고 하는 이 클트라크, 일종의 이제 클트라크가 있는데 이 로키는 주로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중요한 파일들을 암호화시키는 그런 이제 클트라크의 일종이다라고 이제 로키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로키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한번 왓슨에게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왓슨이 비슷한 종류의 지식들을 쭉 가지고 와서 스스로가 지식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논문 안에서 로키를 설명해주는 논문을 배우고 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제우스를 설명해주는 논문을 그냥 왓슨에게 던져주게 되면 왓슨은 그 안에서 제우스라는 거는 주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크레덴셜 정보를 훔치는 악성 코드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지식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사이트들을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제 배운 학습한 그대로 자기가 그래서 왓슨이 자기가 이제 배웠던 사람이 전문가가 학습시켜줬던 그런 이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논문들, 그러니까 사람이 읽지 못했던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던 다른 논문들을 추가 학습을 하면서 그 논문이나 혹은 보안 지식 안에 자기가 배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이제 지식 그래프를 형성해내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을 이제 내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학습해서 결과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고 왓슨 스스로 인터넷이나 혹은 취약점 리포트를 받은 리포트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학습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그 안에서 지식 그래프를 계속해서 형성해내게 돼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연결선을 찾고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왓슨 이제 시습 자격증도 획득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습을 가진 이제 왓슨이 됐습니다. 흔히 뭐 시습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학원을 안 다니고 시습을 땄거든요. 잘하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학원을 다니시는데 시습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치 판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어떤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을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학습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안 전문가들과 동일한 수준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실제로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우리가 CT나 혹은 뭐 MRI 같은 사진을 말씀해주고 여기서 암이
왓슨4 캔서라고 하는 이 왓슨의 암 진단 프로그램에 이것이 진짜 암인지 아니면 어떤 암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암인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주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 던져서 거기에 대해서 왓슨이 암을 실제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폐암이고 어느 정도의 암이 이제 발전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답을 주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크랩트라커라고 만약에 한다면 크랩트라커 관련된 치약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내부에서 여기에 맞는 정확하게 크랩트라커는 어떤 종류의 악성 코드인데 악성 코드와 관련된 취약점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공격을 보도하고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하는 그런 그 크랩트라커 감염됐을 때 실제 시스템화에 어떤 파일이 암호화가 되고 어떤 비즈니스적 영향성을 미칩니다라는 답을 왓슨이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테스트를 하고 이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한테 피드백을 줍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답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사람이 피드백을 주면서 그걸 맞춰서 도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점점 똑똑해지는 그러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똑똑해지는데 사람과 이 왓슨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도 물론 그렇게 똑같이 배우겠죠.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잊어먹잖아요. 지금 자꾸 잊어먹죠. 그런데 왓슨은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낡은 지식이 돼서 스스로 보정을 해낼 수 있겠지만 한번 습득한 지식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실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학습된 왓슨을 실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 조직 이런 곳에다가 적용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베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최근에 있었던 미국 쪽에서 큰 어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된 어떤 그 보안 관제를 이제 IBM 수행을 했고, 그 IBM 보안 관제 수행하는데 왓슨 테크놀로지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관제를 했죠. 지금 스포츠는 이제 잘 끝났습니다. 행사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실행 상황 혹은 베타적인 어떤 환경, 테스트하는 환경에서 왓슨을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왓슨 해석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그런 하나의 예인데요. 하나의 예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악성 코드, 로키라고 하는 악성 코드를 왓슨이 발견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 놓은 그런 그림이 됩니다. 우선 첫째로 이제 왓슨은 이 로키라든지 이런 악성 코드를 알려면 자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갖고 있는 지역적 블로그라든지 혹은 보안 전문가가 집어넣은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쭉 왓슨에게 이제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왓슨이 쭉 배우게 되죠. 왓슨이 과정을 배우는 과정에서 기업에서 주는 어떤 로그 데이터나 네트워크 데이터 혹은 PC 땅에서 발생한 어떤 로그 데이터를 좀 던져줬더니 왓슨이 그걸 보고 이 어떤 특정 PC 안에서 로키와 관련된 어떤 증상이 보인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발견을 하고 이 발견된 내용을 쭉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로키 캠페인과 유사한 로키는 사실 드라이덱스라고 하는 그룹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드라이덱스가 유사한 유사점도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에서 발견된 특정 엔드포인트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형태 혹은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 형태 이런 것들을 쭉 보고서 드라이덱스 캠페인 혹은 로키 캠페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하죠. 추가적으로 어떤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 엔드포인트가 악성코드 감염되기 전까지 이 엔드포인트에 접근했던 IP라든지 어떤 URL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엔드포인트 감염된 이후에 보이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로키 캠페인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람이 처음에 엔드포인트 하나에서 로키가 발견됐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직 안에서 이 하나의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이 또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추가적인 엔드포인트가 이만큼이 더 발견이 됐다라고 그런 것까지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처음에 하나의 사실을 발견됐는데 하나의 사실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확인을 해내고 그 다음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엔드포인트들과 다른 악성 코드의 하나까지 발견을 해내는 이런 것까지 이제 진단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SOC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안 관제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과 거의 동일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상 증거 하나 발견이 되면 이상 증거를 분석을 해내고
증상을 분석을 해내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음 성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된 내용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이걸 대응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팀에 이 관련된 내용을 던져줘서 대응팀이 그 내용을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이제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테스트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혼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이 보안분석가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쏟아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혼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람이 생산한 보안 지식을 이 분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배우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0,000개 정도의 논문이 발표된다는데 하루에 4개 정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읽지는 못하는 그런 지식들을 이 왓슨이 읽어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옆에 전문가가 한 명이 앉아야 돼요. 자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놓쳤던 혹은 자기도 보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한테 조언을 줄 수 있는 보안 전문가를 옆에 앉혀놓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이제 얘기하기로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코니스 컴퓨팅 그런 어떤 사람 대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정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혹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내가 다 익히지 못했던 지식이라든지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옆에 있는 이 사람 진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더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더 빠르게 다음 넥스트 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보안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어떤 이벤트를 해석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걸 이제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여유를 평가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교정해야 되는 어떤 이제 보안 위협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그런 이벤트들을 우리가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실제로 오탐이 아니라 진상 가능성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분석을 해내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결과를 가지고 다음 대응을 할 때까지 걸릴 시간이 보통 뭐 1단위 혹은 뭐 10단위, 주단위까지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진탐이냐라는 것들을 해석을 해내고 그런 것들의 영향도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 교정해야 되는 것까지. 물론 이제 교정 단계에 있어서는 사람이 많은 부분이 개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보통 분에서 시간 단위 정도.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하루에 아까 10개 정도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콘스 컴퓨팅의 도움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더 정확하게 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보안 전문가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반복 작업에 쓰이는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의 많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순 반복 작업에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으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기 힘들었던 그런 분야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단순 작업은 다 콘셉트 컴퓨팅에 다 마스터에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좀 더 그 중에서 발생한 인사이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더욱더 높은 단계 전문가의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같이 왓슨과 서로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코니스 컴퓨팅에서 추가한 건 뭐냐면 사람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보안 전문가가 더 많은 일들을 좀 더 빠르게 하면서 동시에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예를 들어서 주니어 오퍼레이터가 시니어가 되고 그 위에 좀 더 많은 어떤 기획을 좀 더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코니스 컴퓨팅에서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많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들을 학습이라든지 인사이트 창출, 또 자기가 향후에는 좀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이제 도움을 쓸 수가 있겠죠, 시간들을.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이제 이 콘셉트 컴퓨팅의 이 분야가 그러면 언제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다가오느냐? 아까 제가 의료 분야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모 병원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암 진단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이제 9월달 발표했고 10월쯤 정도.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의료 분야 실제로 적용을 시작을 이제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2년 전부터 이제 왓슨이 인턴 생활을 했고요. 유명한 이제 미국에 있는 2개 정도의 이제 암센터에서 이제 레지던트 생활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내가 뭐 CT 사진을 봐야 되거나 MRI 되는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이제 코그니티브 컴퓨터에 왓슨이 이제 그걸 보고 해석을 해주고 자기들이 그걸 받아서 확인만 한 다음에 바로 그다음 진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생산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의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지 하겠죠. 내가 진단하기 맞는지. 다른 전문가가 내가 진단 결과에 대해서 당신 오진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왓슨이 굉장히 많은 근거를 가지고 당신이 이 결과가 오진이 아니고 진짜 진단이다라는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보안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전문가들도 내가 내 결과가 과연 올바르게 해석을 한 것인지, 또 내가 모르는 다른 어떤 경향이 있거나, 혹은 전 지구상의 반대쪽에 시작했던 어떤 그 공격 관련 캠페인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난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왓슨이 해석을 해주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속도도 빠르게 하고, 혹은 나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왓슨도 나랑 똑같이 해석을 해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석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다음 넥스트 1에 예를 들어서 빠르게 인시던트를 이제 해석을 해냈으니 대응 활동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대응 활동들도 과연 내가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냐라는 부분까지도 왓슨이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더욱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치 방법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글로벌한 그런 어떤 환경에 맞추어진 그런 게 아니고 내 환경, 내 기업의 환경이 네트워크 환경에 맞도록 적절하게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그런 이제 코그니티브 컴퓨팅을 실제로 보안 분야에 적용한 첫 번째 이제 그 예가 이제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IBM이 갖고 있는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는 이 심 테크놀로지와 이 왓슨이 이제 결합돼서 여기 보시면 좀 Ask for Watson 왓슨이라서 왓슨 포 시큐리티라고 하는 분야에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업에서 발생한 어떤 이벤트, 보안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에 보안 이벤트를 왓슨에 보내서 왓슨이 그 내용을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한 결과를 사람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시작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안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인공지능, 이 코그니티브 컴퓨팅이라는 분야를 활용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IBM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만 SOC 센터나 혹은 보안 분석화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적절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또, 자꾸 이제 이분들도 시간 자꾸 지나면 주니어가 시니어가 되잖아요. 시니어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니어 전문가, 주니어 오퍼레이터를 혹은 주니어 이제 SOC 운영자를 높여 놨을 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불안감들이 있죠. 사람은 자꾸 변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니어도 시니어 수준 일을 하거나 혹은 주니어가 시니어까지 이루는 시간이 좀 더 빠르게 된다면 생산성도 좋아지고 또 이 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학습 능력이 빨라질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이 판단한 결과와 더하기 왓슨이 낸 결과 이걸 결합해서 정확하게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 회사를 위협하는 위협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자기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이제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IBM 얘기하는 코그니티브 컴퓨팅은 절대로 사람의 일자리를 뺏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도와서 사람의 세상을 더 좋게 하고 인사이트를 더 확장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낼 목적은 똑같습니다. 보안 사고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더 빠르게 판단을 하고 더 빠르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현재는 보안 위협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기업에서 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우리가 몰랐던 어떤 보안 사건이 발생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 PC에
어떤 중요한 파일을 이제 암호해놨으니까 돈 얼마 내라 이런 전화 받기 전에 미리 알아내고 미리 대응을 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코그니티브 컴퓨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더 강화를 시키고 그 결과적으로는 좀 더 빠르게 지금 있는 인원 혹은 지금 있는 인원이 향후에 신규가 됐을 때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신입사원이 최소 전문가 정도의 수준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코그니티브 컴퓨팅의 목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부분 다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 코그니티브 컴퓨팅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 IBM 그 시크릿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이 코그니티브 컴퓨팅이라고 찾으시면 거기에 나와 있고 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유튜브 상에서도 IBM 왓슨 혹은 IBM 왓슨 보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같이 이제 더 좋은 어떤 그런 보안 분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간단하게 질문들 받고 여기 중간. 세미나 중간중간 계속 AI가 도입이 되면은 그렇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들이 뭐 이렇게 일자리를 뺏기거나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희망사항 같아 보이거든요. AI 도입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입 비용에 따른 기존의 인력들을 갖다가 효율성이 더 좋아지고 하는데 기업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이제 그 AI가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AI가 있고 이제 위크 AI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롱 AI는 우리가 스트롱 AI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그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는 스카이 내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판단을 의뢰하지 않고 혼자서 다 생각해서 판단하는 그런 이제 스트롱 AI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카이넷 같은 그런 컴퓨터를 지금 기업들이 연구하는 AI는 전부 다 위크 AI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판단하는 거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낮은 단계의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롱 AI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일자리를 뺏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UK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AI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료 분야에 AI가 왓슨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사들이 없냐, 의사들이 항상 지금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중간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그걸 갖다가 여러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AI 도입 비용만큼의 그 인건비 절감을 또 원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대안이나 이런 건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생산성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아까 10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5명 정도의 그런 운영자가 있었는데 그런 한 사람이 하루에 판단할 수 있는 게 50개 정도의 그런 이벤트를 해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0개라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50개가 그 회사에서 발생 이벤트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간의 제약 때문에 다 일을 못하고 버려진 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생산성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인공지능의 이런 이제 코그니티브 컴퓨팅의 도입 목적은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이나 어떤 제약 때문에 해석이 안 되고 버려지는 데이터들까지도 갖고 와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보안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이 생산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놓치는 데이터들 때문에 보안사고가 다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놓친 데이터가 보안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5명 보안 전문가는 일자리 내놔야 되거든요. 그게 더 훨씬 더 제가 보기엔 더 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놓치지 않고 해석을 정확히 해내서 보안사고가 정확하게 대응을 했으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 계속 유지시켜주려고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보안 담당자 생존을 위협하러 왔으니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기자들도 사실 인공지능의 위협을 받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기사들을 써내는 인공지능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데일리 지구 한번 도입을 예, 하여튼 말씀 감사드립니다.